영업정지 이틀째 아들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가족 생각 좀 해요. 이런 일 하다가 또.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뭐,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마지막 날처럼 남들 앞에 서 있다가 우리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순간 순애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25년 전 그날 무대 위에서 상을 받던 순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순애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상 하나 받으며 너희가 편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아빠를 놓쳤구나. 현수가 압박했습니다. 엄마는 또 남들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또 놓치는 거 아니에요. 순애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현수야, 나는 유명해지려고 이 일 하는 게 아니야. 살려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고.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 너희 놓치지 않을게. 하지만 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현수가 마지막으로 내뱉었습니다. 엄마, 체면이라도 생각하세요. 순애는 지쳤습니다. 체면은 내가 걱정해. 나는 품격을 지킬 거니까. 안녕하세요. 여울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만큼 늘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명절 전날 밤 시계는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빈 아파트 부엌에 홀로 서서 프라이팬을 달구고 있었죠. 지글지글 기름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순애의 손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칼질도 뒤집기도 불 조절도요. 70평생 부엌을 지켜온 손은 늙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을 기다리는 사람이 사라졌을 뿐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며느리 소희였습니다. 순애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배달로 할게요. 요즘 냄새 심한 집 반찬은 애가 힘들어해요. 순애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순애는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돌아가 부침개를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에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말려 올라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하나, 둘, 셋. 순애는 식힌 전을 정성스럽게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김이 차지 않도록 뚜껑은 살짝 비스듬히 덮었습니다. 세 겹으로 포장하고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택배 송장을 붙이고 주소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아들 현순의 집 주소였습니다. 순애는 포장된 택배 상자를 현관문 옆에 세워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신발장 위에 꽂혀 있던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제목이 또렷했습니다. 1989년 전국 요리 박람회 금상 이순애. 사진 속 순애는 젊었습니다. 30 중반쯤이었을까요? 앞치마를 두른 채 상패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고 어린 현수가 순애의 치마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순애의 손맛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맛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순애는 신문 스크랩을 천천히 접어 신발장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맛은 안 늙는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순애는 현관문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직 설거지할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물을 틀고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순애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맛이 문제일까요? 정말 냄새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손맛이 이제는 낡았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맛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제는 이 맛을 받아들일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순애는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명절 전날 밤 모두가 가족과 함께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만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힘은 여전했습니다. 칼을 쥐는 법도, 불을 다루는 법도, 간을 맞추는 법도 모두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택배 상자를 들고 우체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을 보낼 것입니다. 받든 안 받든 먹든 안 먹든 순애는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오래된 칼집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쌓인 칼집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을 풀고 칼을 꺼냈습니다. 은빛 칼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1989년 금상을 받던 그날 쓰던 칼이었습니다. 순애는 칼날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러봤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그 칼 아직도 베어지려나.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칼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칼로 무언가를 베어야 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불을 끄고 순애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순애도 갈 것입니다. 아들 집으로요.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만든 음식은 그 자리에 없을 것이라는 걸요. 대신 배달 음식이 차려질 것입니다. 깔끔하고 냄새 안 나고 트렌디한 음식들이요.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순애는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요. 그리고 그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순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제 부친 전을 담은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택배로 보내려다가 직접 가져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명절 음식은 손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현순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순애는 멈칫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도자기 그릇에 담긴 전과 나물, 탕과 찜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가 보자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소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미리 차려놨어요. 요즘 이런 게 대세래요.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식탁 위 포장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엑스맛 청춘한상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식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모양도 색도 두께도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엄마 음식 느낌 나서 이걸로 시켰어요. 훨씬 깔끔하죠?
소희의 말에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장지를 들어 뒤집어 봤습니다. 성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실간장, 들기름, 멸치장환, 비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3대1.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비율은 순애만 아는 비율이었습니다. 1989년 금상을 받던 그날 쓰던 정확한 비율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포장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순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앉으세요. 오늘은 편하게 먹어요. 편하게. 그 단어가 순애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편하게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순애가 만든 음식은 불편한 것일까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매실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들기름의 고소함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멸치 장환의 깊은 맛이 뒤따라왔습니다. 순애 자신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손자 하준이가 전을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더 맛있어. 순애는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는 자기가 먹어본 것 중 맛있는 걸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순애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맛있구나. 그때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젠 이런 게 트렌드예요. 집에서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체면 좀 생각하세요. 체면.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순애의 젓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순애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뭘까요? 순애가 만든 음식이 체면을 깎는 것일까요? 순애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체면 좋지. 순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소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수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준만 순애를 잠깐 쳐다봤다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명절 아침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 밥을 먹고 삼키고 또 먹었습니다. 순애는 포장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청춘한상. 그 브랜드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경. 순애의 눈이 그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진경. 순애의 옛 제자였습니다. 20년 전 순애의 식당에서 일하던 25살 아가씨였습니다. 순애는 진경에게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칼질도, 불 조절도, 간 맞추는 법도요. 그리고 그 비율까지도요. 3대1. 순애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탈했습니다. 순애가 평생 지켜온 그 맛이 이제는 포장지 안에 담겨 배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만든 사람이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밥을 다 먹고 순애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소희가 말렸지만 순애는 고집했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진정되니까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며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명절 하늘답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수 가족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웃고 떠들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순애가 없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순애가 없는 게 더 편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현수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벌써요? 저녁은요? 집에서 먹을게. 너희끼리 편하게 있어. 순애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체면. 현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체면을 생각하라고요.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체면을 깎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 체면을 깎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음식을 만드는 늙은 손이 체면을 깎는 것일까요? 버스를 기다리며 순애는 손을 펼쳐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 손으로 수천 번 칼을 쥐었고 수만 번 불을 조절했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손이 만든 맛이 상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필요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니까요. 그것도 순애의 맛을 베낀 음식이요. 버스가 왔습니다. 순애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아파트들, 상가들, 사람들 모두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애만 혼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빈 집이었습니다. 순애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생각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3대1. 그 비율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애만의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장지 위에 인쇄되어 전국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애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요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그저 쉬고 싶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을 대충 먹고 저녁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순애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순애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면목시장이었습니다. 순애가 30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빚보증을 서는 바람에 가게를 접어야 했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시장은 여전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간판, 정겨운 호객 소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순애는 시장 안쪽 뒷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낡은 장독대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중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가게를 접기 직전에 순애가 몰래 묻어둔 장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 거라 믿으며 땅속에 묻어둔 항아리였습니다. 순애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아리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30년 묵은 장이었습니다. 순애는 손가락으로 장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만든 깊은 맛이었습니다. 어떤 배달 음식도 어떤 공장 제품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순애는 항아리를 다시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요. 순애는 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인회장 만복이 놀란 얼굴로 순애를 맞았습니다. 순애 씨? 이게 얼마만이요? 만복 씨, 빈 가게 하나 없을까요? 만복은 잠시 멍하니 순애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설마 다시 하시려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은 장부를 뒤적이더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모퉁이 쪽에 하나 있긴 한데 좀 작아요.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작아도 돼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순애는 새마을 금고 노인 창업 대출을 받았고 상인의 공동 구매로 초기 비용을 마쳤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순애는 가게를 정리하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하식당. 화로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한 식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메뉴를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반찬 몇 가지와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광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애는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광고 필요 없어요. 맛이 광고지. 만복은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순애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맛을 믿었습니다. 30년 묵은 장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 믿었습니다.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순애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풀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전, 모든 게 순애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 8시 순애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사갔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과일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반찬 2가지를 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집 맛 옛날 맛이야. 엄마 손맛 같아.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순애는 말없이 음식을 담았습니다. 웃지도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껏 담고 건넸습니다. 손님들은 받아가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만복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첫날부터? 순애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만복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진열된 반찬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라인, 예전 그 레시피 아닌가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조금 손봤지요. 늙은 손맛이 아니라 익은 손맛으로. 익은 손맛. 순애가 새로 만든 표현이었습니다. 나이 든 손이 아니라 시간이 익힌 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간판 아래 써놓으면 어때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익은 손맛.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했습니다. 순애의 손은 늙은 게 아니라 익은 것이었으니까요. 개업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날마다 북적였습니다. 단골들이 생겼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손님 하나가 휴대전화로 음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갔고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장인의 진짜 반찬집, 엄마 손맛 그대로, 면목시장 숨은 맛집. 댓글들이 달렸고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풀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만복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이거 봤어요? 만복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음식을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보는군요. 순애는 태연했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맛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아보니까요. 만복은 순애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보네요. 순애도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돌아온 거예요. 순애는 앞치마를 개어 걸어두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정신없겠네. 하지만 순애의 얼굴엔 피곤함이 아니라 생기가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생기였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하식당은 이제 면목시장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줄이 섰고 저녁이면 반찬이 동났습니다. 순애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찾은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머리, 값비싼 구두, 고급스러운 가방. 순애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진경이었습니다. 순애의 옛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진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진경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된 반찬들, 낡은 테이블, 작은 주방. 모든 게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진경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다시 이 일을 하시다니.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요. 순애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진경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상표권 문제로 합의하시죠. 청춘한상 레시피는 제 회사 거라는 건 아시잖아요. 순애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레시피가 당신 거라고요? 네. 제가 개발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순애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트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표지가 해졌습니다. 순애는 노트를 펼쳐 진경 앞에 놓았습니다. 노트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실간장 3대1 들기름 첨가 시점, 멸치장환 볶는 온도, 모든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첫 페이지에는 공증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퇴사하기 전날 밤 내 노트를 몰래 복사해서 나갔지요. 기억나요? 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상표는 당신 거일지 몰라요. 하지만 맛의 저작권은 내 거예요. 이 노트가 증명하니까요. 진경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경은 서류를 도로 집어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저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요. 진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순애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은하 식당이 알려지면 진경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 회사 건물. 현수는 회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져 혼자 걷고 있는데 문득 면목시장 방향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은하식당 앞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손님들, 그리고 가게 안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 어머니. 현수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모퉁이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손님 하나가 지나가며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 집? 청춘한상 원조래. 현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인터넷에 나왔던데 여기가 진짜 원조래요. 현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청추판상, 명절날 먹었던 그 음식, 며느리가 주문했던 그 브랜드, 그게 어머니 레시피였다는 말인가요? 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수는 줄을 서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청춘한상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요. 집에 도착해 현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은하식당을 쳤습니다. 여러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사진들, 후기들, 영상들. 현수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를요. 현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체면. 현수는 다시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명절날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체면 좀 생각하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체면을 잃은 건 현수 자신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 어머니의 음식을 거부했던 자신, 배달 음식이 더 낫다고 말했던 자신. 현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희가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현수는 고개를 들어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야, 우리 명절 때 청춘한상 시켰잖아. 응, 왜요? 그게 엄마 레시피래. 소희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휴대전화를 들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청춘한상 대표가 순애의 옛 제자라는 것, 레시피 논란이 있다는 것, 은하식당이 원조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을요. 소희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이순애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건소입니다. 익명 신고 접수되어서 나왔습니다. 위생기준 미달 의심으로 일주일 영업정지 조치입니다. 순애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업정지. 일주일.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후 재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만복이 달려왔습니다. 순애 씨, 무슨 일이요? 순애는 서류를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만복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누가 찔렀어요? 시장이 시끄러워질 텐데.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주일이면 돼요.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경의 짓이라는 걸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날 순애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여들었지만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만 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는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순애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영업정지 됐다며요. 그래. 왜 그런 일이 생긴 건데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가족 생각 좀 해요. 이런 일 하다가 또. 순애는 고개를 들어 현수를 봤습니다. 또 뭐?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아빠, 마지막 날처럼 남들 앞에 서 있다가 우리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순애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현수가 꺼낸 것은 순애가 평생 지우고 싶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5년 전 전국 요리대회 결선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는 남편과 어린 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가슴을 자주 쥐었습니다.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순애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 상만 받으면 식당이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빚도 갚을 수 있고 가족도 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순애는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맛을 봤습니다.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금상이었습니다. 순애는 상패를 받았습니다. 관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순애는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순애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순애는 그날 이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상을 받느라 남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느라 남편을 놓쳤다는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현수도 그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년이 아버지가 쓰러지는 걸 본 그 기억을요. 순애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상 하나 받으면 너희가 편해질 줄 알았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매일 전화가 왔어. 독촉하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잤어.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이 대회만 이기면 상만 받으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그런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를 놓쳤구나.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또 같은 일 벌어지기 전에요. 순애는 손을 내리고 현수를 봤습니다. 같은 일? 뭐가 같아? 엄마는 또 남들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유명해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 또 놓치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현수야, 나는 유명해지려고 이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요? 살려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고. 현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빠 돌아가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요리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살았어. 그런데 그게 사는 게 아니더라. 그냥 숨만 쉬는 거였어.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걸로요. 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 너희 놓치지 않을게. 하지만 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체면이라도 생각하세요. 또 체면이었습니다. 순애는 지쳤습니다. 현수에게 체면이라는 말에 모든 것에요. 체면은 내가 걱정해. 나는 품격을 지킬 거니까. 현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문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아들의 압박, 과거의 상처, 모든 게 순애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만복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이거 봐야 해요. 순애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복은 노트북을 펼치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장 골목 CCTV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검은색 차량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두리번거리다가 보건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 옆면에 작게 쓰인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청춘한상. 순애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이 차 진경씨 회사 차량이에요. 신고한 게 진경씨 쪽이라는 거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는 건 달랐습니다. 이제 순애에게도 무기가 생긴 겁니다. 이거 경찰에 가져가면 어때요? 만복의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다른 데 쓸 거예요. 다른데요? 순애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작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소란이 아니라 질서로 하는 거예요. 만복은 순애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순애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순애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이제부터였습니다. 진짜 싸움은요. 만복이 건넨 USB를 받아든 순애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순애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계획을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순애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진경의 번호였습니다. 20년 전 저장해둔 번호였지만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진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진경아, 나야. 전화 너머로 진경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순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 상식은 아직도 모르니? 제자도 밥상 앞에선 예의를 지키는 거야. 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보건소에 신고한 거 다 알아. 증거도 있어. USB에 다 담겨 있지.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사업이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 남의 레시피 훔쳐서 돈 버는 게 사업이니? 훔친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고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배운 건 기술이야. 하지만 마음은 안 배웠구나. 진경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아파트. 현수는 집에서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명절 정리를 하자고 해서 함께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박스 하나를 열었을 때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 유성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 돌잔치 은화식당. 현수는 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20년도 더 된 테이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현수는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내 돌잔치 영상인가 봐. 재생해봐요. 현수는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비디오 재생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하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은하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애의 옛 가게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순애가 보였습니다. 젊은 순애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홀로 이동했습니다. 한쪽 구석 아기 의자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돌진한 현수였습니다. 순애가 부엌에서 나와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이 앞에 앉아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현수는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떠서 먹였습니다. 화면 속 순애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틈틈이 현수에게 와서 밥을 먹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현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성껏 먹였습니다. 현수가 웃으면 순애도 웃었습니다. 현수가 밥을 흘리면 순애가 닦아줬습니다. 현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서 소희도 조용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화면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순애가 현수를 안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장면, 현수와 함께 돌상 앞에 앉는 장면, 현수가 붓을 잡는 장면, 모든 순간에 순애가 함께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현수는 리모컨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옆에 앉아 현수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는 남 앞에서만 멋있던 게 아니었구나. 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현수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을 받던 날 아버지를 놓쳤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들 앞에 서느라 가족을 뒤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현수를 돌봤습니다. 손님을 받으면서도 현수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돈을 벌면서도 현수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는 늘 현수를 생각했습니다. 다만 현수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이, 후회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명절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체면을 생각하라고 한 말, 배달 음식이 낫다고 한 말, 영업 정지됐을 때 그만하라고 한 말. 모든 게 칼처럼 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가야 돼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봐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순애는 면목시장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장독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순애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공증된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순애는 노트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이 보였습니다. 매실간장 비율, 들기름 첨가법, 멸치장환 볶는 온도, 모든 게 순애의 것이었습니다. 순애의 평생이었습니다. 순애는 노트를 다시 묶었습니다. 천으로 정성껏 감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불었지만 순애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체면 말고 품격으로 가자.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은 남들이 보는 겉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품격은 순애 자신이 지키는 안쪽이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남들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애는 품격을 지킬 것입니다. 법정 싸움도 변호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순애에게는 더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이었습니다.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순애는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공개 시연회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원조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 어둠 속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순애는 그 불빛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복수는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은하식당은 이제 쉰개 지점을 갖게 됐습니다. 영업정지 이후 순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상인회와 손잡고 지분형 프랜차이즈를 만든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순애의 레시피로 상인들의 손으로 진짜 손맛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0번째 지점 오픈식 날이었습니다. 면목시장 본점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손님들, 상인들, 기자들까지 왔습니다. 무대가 설치됐고 간판이 걸렸습니다. 은하식당 50호점이라는 글자 아래 작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익은 손맛. 1년 전 순애가 만복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은하식당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늙은 손맛이 아니라
시간이 익힌 손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무대 위로 순애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애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제 레시피입니다. 30년 전부터 지켜온 레시피죠. 순애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매실, 간장, 들기름, 멸치장환.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량컵을 들었습니다. 매실간장 3, 들기름 1. 3대 1입니다. 순애는 정확하게 재료를 재서 섞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70평생 부엌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들이 순애를 향했습니다. 순애는 양념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모든 과정을 천천히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 조리가 끝났습니다. 순애는 음식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들이 노트에 집중했습니다. 순애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노트는 1994년에 공증받은 제 레시피 노트입니다. 여기 날인이 찍혀 있죠. 순애는 노트 첫 페이지를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순애는 옆에 붙인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90년대 방송 화면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처음 소개했던 방송이죠. 사진 속에는 젊은 순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 요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보였습니다. 매실간장 3대 1의 비밀. 방송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세상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저 이순애입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애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경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비서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진경은 서둘러 기자들을 모았습니다. 급하게 반박 기자회견을 열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도 들어주십시오. 진경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진경을 봤습니다. 진경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춘한상의 레시피는 합법적으로 개발된 겁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진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복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년 전 시장 골목 CCTV 영상이었습니다. 청춘한상 회사 차량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내려보건소로 걸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만복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1년 전 영상입니다. 청춘한상 직원이 순애 씨 가게를 익명 신고한 증거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진경에게 돌렸습니다. 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경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차량 번호판과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진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진경을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습니다. 청춘한상의 레시피 논란, 부당신고 의혹, 원조식당 탄압 시도.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춘한상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마다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흘 후 진경의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법정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만복이 전달했습니다.
진경의 사무실로 찾아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첫째, 순애 씨 레시피 사용 중단. 둘째, 가맹점 30곳을 시니어 재취업점으로 전환. 셋째, 상인회 기금 10억 출연. 진경은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됐고 주가가 떨어졌고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청춘한상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레시피를 바꿨고 가맹점 전환을 시작했고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순애는 이겼습니다. 법정 싸움 없이 소란 없이 품격 있게요. 오픈식 그날 저녁 은하식당 본점. 순애는 가족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수와 소혜, 하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순애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밥을 버린 죄는 내 밥으로 갚아. 은하식당 묵음 연수 3개월. 그 후는 내가 정해. 현수는 잠시 멍하니 순애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홍보팀 맡을게요. 체면 말고 이야기로 알리겠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어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소희는 앞치마를 받아들고 울먹였습니다. 순애는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을 낮추는 복수 말고 사는 걸 세우는 복수를 하는 거야. 그 말에 현수와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준이가 순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애는 하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순애가 만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과 나물, 찌개와 밥, 모두 순애의 손맛이었습니다. 익은 손맛이었습니다. 자, 앉아서 먹자. 순애의 말에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준이가 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식당 안을 물들였습니다. 순애는 가족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품격으로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식당 50호점 별실에는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애, 현수, 소희, 하준. 넷이서 둘러앉은 식탁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현수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순애 옆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현수는 은하식당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조리 보조까지 모든 걸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순애는 반죽을 꺼내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떠서 펼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순애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70평생 지켜온 솜씨였습니다. 현수야, 뒤집어봐. 순애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전 밑을 살짝 들어 익은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노릇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순애는 작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그 짧은 칭찬에 현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현수는 계속 전을 뒤집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접시에 쌓여갔습니다. 별실에서는 소희가 하준과 함께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놓고 수저를 놓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소희는 지난 1년 동안 은하식당 홍보를 맡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야기를 올리고 손님들과 소통하고 매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부엌에서 순애와 현수가 나왔습니다. 손에 전을 가득 담은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집 맛이야. 순애는 라디오 쪽으로 걸어가 볼륨을 낮췄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순애는 하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가게 맛이지.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순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부엌을 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칼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금상을 받던 그날 쓰던 칼이었습니다. 칼날은 닳았지만 반짝였습니다. 수없이 갈고 닦고 사용한 칼이었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처럼요. 순애는 칼에서 시선을 거두고 가족들을 봤습니다. 먹자. 가족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전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준이가 우물우물 씹으며 웃었습니다. 소희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현수는 전을 삼키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맛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순애의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하준이가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순애는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일어나 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애가 씻으면 현수가 헹궜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옆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70세였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허리도 꼿꼿했고 손도 힘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늙은 게 아니라 익은 것이라고요. 설거지를 끝내고 현수는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손등에 간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까 전 뒤집을 때 튄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행주로 닦으려 했지만 순애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깨끗한 행주로 현수의 손등을 닦아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현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린 시절 밥을 흘리면 어머니가 이렇게 닦아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애는 손등을 다 닦고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희와 하준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수도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가족 넷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웃고 떠들고 편안했습니다. 순애는 이 순간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체면은 바람 같아서 흔들렸지만
품격은 불같아서 익어갔다고요. 순애는 체면을 버리고 품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하준이가 순애에게 기대며 졸리다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하준을 안아 무릎에 앉혔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순애는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버림받은 밥상은 없었어. 늦게 데웠을 뿐이야. 그 말은 순애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애의 밥상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식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데워졌습니다. 가족이 돌아왔고 맛이 인정받았고 순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밤하늘이었습니다. 순애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익은 손맛으로요. 현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소희도 하준을 안고 창가로 왔습니다. 가족 넷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손을 펼쳐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칼을 쥐고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이고 손님을 대접하고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순애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현수는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하준을 안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스르르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칼을 내려 천으로 닦았습니다. 날은 닳았지만 아직 쓸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칼을 칼집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내일 또 쓸 것입니다. 불을 끄고 순애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반짝이는 조리대, 걸려있는 앞치마.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설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하식당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게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익은 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